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건축 양식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특별히 건축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유럽의 그런 모양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게 유럽이지 이런 모양.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건축 양식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건물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건축 양식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은 스페인 남쪽 그라나다에 있는 그라나다 대성당이죠. 뭐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바로크 양식까지 다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고딕 양식은 뭐고,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유럽을 여행할 때 이 건축 양식들을 좀 알아놓고 여행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더 두리번거리고 더 정확하게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무턱대고 찍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럽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단편적인, 이거 정말 전문가들이 들으시면 뭐 그 정도를 가지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나름 또 제가 스페인에도 거주했었고 또 터키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건축 양식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로마네스크 양식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물론 이제 예전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냥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인데 아주 오래된 것, 대충 서기 1000년에서 한 1100년 또는 1100 몇십 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충 뭐 10세기, 11세기 또는 12세기 초반까지의 건축 양식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요, 우선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에서도 특히 서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물론 이제 예전 이름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 이름은 비잔티움,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이전하면서 그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 노바 로마나라고 불렀었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건축 양식, 즉 동로마의 건축 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마의 건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 동로마의 건축 양식은 비잔틴 양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역시 서로마의 건축 양식, 즉 서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아치가 많이 나타납니다. 창문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여러 곳곳에 아치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옛날에 이 지붕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엔 거의 대부분 석조 건물이었고, 그러니 엄청난 무게를 지탱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당시 로마네스크 양식, 즉 서로마 제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은 돌로 만든 반원형 형태의 돔을 위에 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건물의 윗부분이 이렇게 좀 둥글게 나타나거나, 둥근데 약간 위가 뾰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과일, 사과나 오렌지를 반쪽 자른 듯한 그런 모양인데, 어떤 거는 조금 뾰족하기도 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양식은요,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네스크 양식은 그 이후에 다른 건축 양식들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반면에 비잔틴 양식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사후, 그러니까 4세기 말 이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대충 4세기 말 5세기부터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 1453년 그 무렵까지, 그러니까 대충 15세기까지의 건축 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건축 양식이 그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잔틴 양식도 마찬가지로 지붕을 둥그스런 돔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돔을 얻는 형태였죠.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동로마, 서로마의 그 유사한 점에 뭐 아라비아 쪽의 문화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좀 혼용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네스크, 즉 서로마의 건축 양식인 로마네스크 양식과 다른 점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조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동로마에서는 조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자이크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리를 이용한 모자이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성 소피아 성당, 바로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에 있죠. 그 물론 소피아 성당도 그 천장을 보면 다 돔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그 모자이크 윗부분에 막 회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덧칠을 해버린 거죠. 안 보이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조금 손상되긴 했지만 1923년 이제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터키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성소피아 성당은 이제 박물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중립지대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원형을 살리기 위해서 회칠을 다 떼어내고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것을 이제 많이 복원해 놓았겠죠. 일부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그 환상적인 모자이크로 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그림들, 예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비잔틴 양식의 특징, 그러니까 조각은 없고 모자이크가 많다는 것, 심지어는 바닥에도 모자이크가 막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이제 기독교의 뭐 이제 제가 기독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또는 뭐 가톨릭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보통 세로가 조금 더 길잖아요. 이렇게, 그죠? 세로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그리스 정교는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비잔틴 양식에서는 십자가의 길이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게 이제 또 그 비잔틴 건축 양식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같고 모자이크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동로마의 건축 양식, 즉 비잔틴 양식이다. 그 비잔틴이 나중에 노바 로마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어갔다. 뭐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에게 또 설명도 해주시면 훨씬 더 여행이 즐겁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서로마의 건축 양식인 로마네스크 양식은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단점은요, 천장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로 된 둥근 그 도움을 얻는 형태였고, 그런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기둥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기둥 높이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수가 없죠. 물론 오늘날 우리 뭐 아파트나 빌딩에 있는 그런 천장보다는 훨씬 높지만 어쨌든 기둥을 많이 넣다 보니 모든 기둥을 다 높일 수가 없어서 천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그리고 창문을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이에요. 그 어떤 무게라든가 여러 역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 계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창문이 많지 않고 또 지붕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건물이 어둡습니다. 상당히 어두워요. 그런데 이 천장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냐면 12세기예요. 그래서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고딕 양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마 또는 서유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고딕 양식이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딸 아이가 건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 딸 아이한테 들은 건데 이런 방법을 건축 용어로 립 볼트라고 합니다. 립 볼트. 립은 이제 갈비뼈죠. 갑자기 그러니까 갈비가 먹고 싶네요. 예. 이 갈비 모양으로 된 그 구조물을 건물 바깥 또는 뭐 지붕 위 뭐 이런 곳에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의 무게를,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립볼트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는 기둥을
굉장히 굵고, 그러니까 굵은 정도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제 팔을 다 벌려도 이 기둥에 한 3분의 1, 4분의 1이나 잡을까? 그것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굵은 기둥을, 돌로 된 기둥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마의 건축 양식인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기둥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둥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개를 사용했다, 어떤 면적에 100개를 사용했으면 고딕 양식은 그 기둥 수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몇 퍼센트를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10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0개, 30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공간 활용을 하기가 아주 쉬워졌겠죠. 예,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기둥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로 연결이 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천장이 아니라 그 바깥 지붕 위에 보면은 그게 립볼트 방식이라는 것으로, 갈비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고딕 양식에서는 건물의 천장이 아주 높아져요. 높아지고, 건물의 천장이 높아졌다는 것은 벽도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벽이 높으니까 무엇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창문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 또 뭘 만들죠?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그러니까 비잔틴 양식에서는 여러 가지 모자이크가 발달했다면, 서로마 또는 서유럽 고딕 양식에서는 창문에,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이 발전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된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이 많으니까 뭐가 많이 들어올까요?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은 높고요. 기둥수는 줄었고요. 그러니까 예전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해서 건물 내부가 훨씬 밝아졌다. 이게 뭐 조도, 뭐 럭스라고도 표현하죠. 룩스라고도 하고, 이게 뭐 다 이제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거고요. 스페인어로는 빛이 루프예요. 어쨌든 이게 조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따져보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해서는 건물이 훨씬 밝아졌다. 그러니 유럽에서 여행을 하시면서 어딜 들어갔는데 뭐 스테인드 글라스 양식이 좀 많이 있고 보이고, 물론 이것은 고딕 양식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이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기둥이 높고 천장이 높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립볼트 양식이라는 거, 이게 물론 관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스페인 남쪽 세비야에 있는 세비야 대성당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립볼트 양식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은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밝아졌다. 그래서 고딕 양식을 한마디로 빛의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딕은 빛의 예술이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딕 양식이 12세기에서 14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고딕 양식이 14세기가 되면은 탁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붕을 높인 방법, 즉 그 립볼트 구조물, 그리고 기둥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딕 양식은 12세기에서 14세기, 그리고 겹쳐서 르네상스가 14세기부터 일어났잖아요. 문예 부흥 운동, 또는 르네상스의 그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 문명으로 회귀하자, 두 번째는 인간성을 되찾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카톨릭에 반항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리스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 문명으로 회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멋진 그런 그 양식들, 그 장식들이 많이 표현되었겠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양식이다. 즉 고딕 양식의 그리스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 문명 양식, 뭐 장식들이 표현된 것이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충 르네상스 양식은 14세기에서 16세기 또는 17세기 초반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붕, 천장을 돔 형태로 꾸미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아치 모양, 특히 뭐 창문 위에는 삼각형 모양, 또 여러 가지 기둥,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둥으로 원형 기둥 또는 사각 기둥, 또는 벽에 붙어 있는 부조 형태의 반원형 기둥 또는 사각 기둥,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특히
원형 기둥이 있으면 그 상단 부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오니아 양식 또는 뭐 도리아 양식, 코린토 양식, 특히 이오니아 양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양식에서는 천장과 벽면에 그림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천장에는 그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 정말 이 프레스코 기법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내용이 어쨌든 그 천장이나 벽에 그림이 많이 그려진다. 물론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그림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르네상스 건축 양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딕 양식과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천장, 높은 기둥, 그죠? 그리고 이제 창문이 많다는 거,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이 많이 표현되고, 그런데 그런 뭐 예를 들면 이걸 본관 건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부속 건물, 뭐 별관 이런 곳에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이 나타나면서 천장 지붕을 둥근 돔 형태로 처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지없이 천장과 벽면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발달된 건축 양식은 바로 바로크 건축 양식입니다. 바로크 양식은 르네상스 양식을 이어받으면서 특히 강조된 것이 뭐냐면 원근감이에요. 어떤 투시도 같은 효과, 그래서 원근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물 바깥에서 옆으로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또는 건물 내부에서도 안을 이렇게 바라보면 특히 원근감이 많이 나타나고 르네상스 양식보다는 조금 단순히 처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음영을 강조하고 또 뭐 가는 것과 굵은 것 또는 긴 것과 짧은 것 등의 어떤 대조를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대조 때문에 더 원근감이 잘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의 조화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벽면 같은 곳에 그 조각이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 조각은 고딕 양식에도 나타나고 르네상스 양식에도 나타나는데 그 조각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조각의 형태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곡선 처리가 많고 굉장히 그 붓으로 그린 것 같이 다양한 회화를 조각으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크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크 건축 양식은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원근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회화를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아주 그 정밀한 조각,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좀 주려고 했겠죠. 왜 감동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어떤 뭐 이론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저만의 추측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종교에 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그 카톨릭에 뭐라 그럴까요? 그 면죄부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또 반항했던 것이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을요,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성경을 쓰는 것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수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훌륭한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 한글을 쓰지 말자, 한자만 쓰자. 그래서 그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모든 주도권을 죽어가려고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성경을 뭐 해석하거나 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잘됐다 잘못됐다 뭐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은 1519년에 일어났죠. 이렇게 되면서 그 카톨릭으로부터 멀어지고 프로테스탄트가 확장되는, 즉 개신교가 확장되는 이런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정말 저의 추측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어떤 반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감동을 주려 했고,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성당으로, 교회로 오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건축 양식뿐만이 아니라 바로크 예술을 대표하는 게 바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그 웅장한 소리. 제가 추후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그 천장이나 벽에 그리는 그런 프레스코 기법,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카페 라파엘은 174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부에서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이브라임은 병실 침대에 잠들었고, 종아리를 10반을 꿰매며 상처를 치료받은 한덕기는 진가비와 함께 병실을 지켰다. 병실 밖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폭탄 테러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앰뷸런스에 실려왔고, 아우성치고 울부짖는 소리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TV와 라디오에선 연일 폭탄 테러와 관한 보도를 내놓았다. 몇몇 정당들과 정치인들, 또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곳곳에 모여 테러를 규탄했고, 폭탄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최종 정리된 뉴스 내용에 의하면 2015년 10월 10일 현지 시각 10시 5분에 앙카라 중앙역 앞 광장에서 몇 초 간격으로 2번 발생한 이 끔찍한 폭탄 테러로 102명이 사망했고 5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터키 정부는 이보다 앞선 7월 20일 샤누르 우르파주의 수루츠에서 발생했던 폭탄 테러와 마찬가지로 이번 테러도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소행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쿠르드족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약 3천만 명에 이르는 쿠르드족이 터키 남동부,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북부, 그리고 이란 북서부에 걸쳐 거주하면서 쿠르디스탄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관련 국가들 중 어떤 나라도 영토의 일부를 쿠르드족에게 떼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이 국가들 간의 국경 문제는 물론 유전을 포함한 경제적인 사안까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뾰족한 해법은 없었다. 행운의 숫자 10을 완성하다. 이브라임은 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브라임의 부인과 가족들이 병원으로 왔지만 한덕기와 진가비는 앙카라를 떠나지 않았다. 호텔과 병원을 수시로 오가며 이브라임을 살폈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브라임의 가족들은 한덕기와 진가비에게 몇 번이나 감사를 표했지만 두 사람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브라임이 저희에게 앙카라 구경을 시켜주느라 일부러 중앙역에 왔고, 또 저희 때문에 물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이 모든 게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덕기가 가족들에게 말하자 그중 한 명이 대답했다. 무슨 말씀을요? 이브라임이 다쳤을 때 이브라임을 병원에 데려다 주셨으니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죠. 아참, 저는 이브라임의 동생 아틸라라고 합니다. 당신은 한국인 한덕기 슐레이만 맞죠? 형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형의 친구니까 슐레이만 형이라고 부를게요. 아틸라 씨, 이브라임의 동생이었군요. 그런데 아틸라,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흔한 이름은 아니죠? 슐레이만 형, 혹시 훈을 아시나요? 네, 투르크가 훈의 한 갈래라고 이브라임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한국인 중에도 일부가 훈과 관련되었을지도 몰라요. 아직 학자들의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요. 한덕기가 대답했고 아틸라가 질문을 이어갔다. 훈이 5세기에 유럽을 침공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유목민족인 훈이 오늘날 동유럽의 헝가리로 쳐들어갔는데 워낙 기마술이 좋았고 전투력도 뛰어나 그 지역에 살던 고트족과 게르만족이 혼쭐이나 유럽 각지로 밀려들었죠. 로마는 고트족과 게르만족을 야만인이라고 무시했었는데 그들은 하필이면 로마로 밀려들었고 이 때문에 유럽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476년 서로마가 멸망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고트족과 게르만족이었지만 최초 원인 제공은 훈이 한 것이었죠. 영어식 발음인 헝가리는 스페인어로 웅그리아, 이탈리아어로는 웅게리아입니다. 단어의 맨 앞에 웅의 실제 발음인 운이 바로 훈이란 뜻이고
단어 끝에 리아는 무엇의 땅 또는 무엇이 있는 곳이니까 바로 훈의 땅이란 뜻이 됩니다.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의 이 발음을 영어로는 헝가리라고 하잖아요. 와, 대단해요. 유럽으로 쳐들어온 훈의 왕이 바로 아틸라 대왕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제게 아틸라란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슐레이만 형은 역사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군요. 모든 게 정확해요. 저도 부지런히 공부해야겠어요. 아니에요. 그저 조금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아틸라, 왜 공부를... 사실은 우리 형처럼 나도 역사를 전공했어요. 부끄럽지만 내 박사학위 논문이 슐레이만 형의 이름과 똑같은 슐레이만 황제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록셀라나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현재 이스탄불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브라임으로부터 들었어요. 동생이 박물관에서 일한다고. 또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을 박물관에 기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여기 내 여자친구 진가비는 곧 나와 결혼할 사람인데요. 가톨릭 세례명이 로사예요. 슐레이만 황제의 부인이었던 알렉산드라 라 로사, 바로 록셀라나의 이름이죠. 아, 우리 형의 이름이 이브라임, 바로 슐레이만 황제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이브라임 파샤와 같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형이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슐레이만 형과 자신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며 마치 500년 전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환생한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진가비에 씨의 또 다른 이름이 로사라니. 초면에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나는 나와 내 여자친구가 바로 500년 전에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우리 형이 아니에요. 아틸라가 눈에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요즘 박물관에 매우 바쁜 일이 있어요. 우리 형과 해결할 문제도 있고요. 테러 때문에 형이 다치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할 텐데 저는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가려고 해요. 슐레이만 형,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아니,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